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 의지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금융시장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29,000달러까지 일시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3만 달러 아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추세 변화의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는 20일 지수이동 평균 33,000달러 부근에서 종가 마감을 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게 또 단기 저항 라인이기도 해서 이래저래 갈 길은 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여러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3일봉 캔들 차트에서 데드크로스가 출현했습니다. 이게 여차하면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우려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단기 시세도 중요하지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의미 있는 호재거리가 등장했는데, 러시아 산업부 장관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달러 통화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만큼 여러 시사점을 안기고 있습니다. 미국 SEC의 게리 갠슬러,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는 진짜 웃긴 사람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원 소위원회에 출석해서 대중이 암호화폐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라면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건 늘상 하던 말이어서 그러려니 싶지만 비트코인이 상품이어서 CFTC 관할이 될 수 있다, 이런 신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 내주고 나머지 알트코인 규제권을 SEC가 다 먹겠다라는 건데 참 재미있는 양반입니다. 현재 핵심 가운데 핵심인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테라 사태는 정말 어떻게 방향성을 잡게 될지 참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테라 2.0 출시와 관련해서 커뮤니티에서는 압도적인 반대 의사가 확인되고 있는 반면, 루나를 스테이킹한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는 온체인 거버넌스 투표에서는 80% 이상이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1호 수사 대상으로 루나 사태가 지정됐습니다. 수사당국에서는 유사수신 행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권도형은 이걸 또 지금 새롭게 출범시키겠다라는 것이어서 참 복잡한 흐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 안팎을 둘러싼 기본적인 정서는 부정적입니다. 늘상 그랬듯 하락장이나 약세장이 이어질 때는 시장 곧 망할 것처럼 여기저기서 떠들어대지만, 참 신기하게도 그러고 나면 강세장이 도래하곤 했습니다. 현재 증시와 비트코인이 흐물거리는 것은 거시적인 경제 요인 탓이 결정적인 데다가, 이게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러 변화 가능성들도 포착되고 있으니까 막연한 우려 대신 접근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전망하는 게 조금은 더 현명한 투자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증시 약세에 발맞춰서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9,000달러 지지에도 힘겨운 상황을 확인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이 긴축에 대한 압박,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휩싸여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27,000달러와 3만 달러 구간에서 지지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지난 며칠 동안 좁은 거래 범위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27,000달러에서 3만 달러는 지난 1년 거래 범위의 하한선이기도 하다. 만약 27,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하향 목표는 17,823달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33,000달러에서 36,000달러 사이에서 강한 저항에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지연될 수 있다. 주간 차트에서 과매도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월과 2018년 11월에 발생한 것과 비슷한 가격 하락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27,000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보기 싫은 상황을 바라봐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은근슬쩍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의 회복세가 피보나치 382 되돌림 수준인 31,721달러 위로 상승하지 못했고,
이건 추세가 여전히 부정적이고 거래자들이 작은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28,630달러의 지지라인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가격이 여기서 반등할 경우에 한동안 28,630달러에서 31,721달러 사이에서 통합될 수가 있다.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32,979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 잠재적인 추세 변화의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34,823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28,63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곰세력은 26,700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할 건데 이럴 경우에 마이너스 모멘텀이 생겨서 25,000달러까지 하락한 뒤에 21,800달러 테스트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설마 2만 달러로 가거나 그 밑으로 떨어질까 싶기도 하지만 늘상 조심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들도 숙지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3일봉 차트에서 150일 이동평균과 600일 이동평균이 교차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2018년 11월 12일 이후에 처음으로 발생한 건데 당시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 비트코인은 급락을 확인하면서 12월에 최저 3,135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설마 이런 폭락세가 이번에 또 발생하겠냐 싶긴 한데 이런 상황이 일단 포착된 것을 부인할 순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 속에서 횡보를 하면서 추가 저점 테스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케빈 스펜스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패닉 상태에 있고 시장이 큰 폭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변동성을 동반한 횡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더 낮은 저점을 테스트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바닥을 터치했지만 비트코인의 퍼포먼스는 미국 주식시장에 달려있다. S&P 500이 다시 하락을 한다면 비트코인은 2만 달러에서 2만 2천 달러 또는 200주 단순이동 평균을 지지선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강세 전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2020년 코비드 충격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차트로 비교하면서 이제 남은 건 랠리뿐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진짜 엄청 똑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 차트 분석의 맹점으로는 당시에는 저점 이후 이 랠리의 배경에 양적 완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양적 긴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나름의 맹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변수가 있는 게 양적 긴축의 정도의 강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서 T-애널리스트의 이런 전망처럼 현실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볼 여지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흐름도 물론 언제나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통화로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채택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늘상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전폭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패권에 대한 저항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추후에 블록체인 시대를 배경으로 한 통화 전쟁에서 이 비트코인이 상징적인 무기로 내걸릴 수 있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데니스 만트로프 러시아 산업부 장관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합법화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중앙은행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거론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 입장을 주장했지만 재무부는 암호화폐가 합법적이고 잘 규제돼야 한다라고 반박해왔습니다. 특히 푸틴이 나서서 러시아의 천연자원 이점을 고려해서 잘 합의해라 이렇게 방향성을 정해주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합법화된 뒤에는 중국과 인도가 비슷한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미국 업계에 아주 선명하게 엇갈리는 시각도 눈에 띕니다. 먼저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비드 솔로몬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융 인프라의 디지털 파괴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금융기관은 블록체인 인프라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 골드만삭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하는 새롭고 흥미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다만 규제 구조로 인해서 암호화폐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특정 코인에 대한 어떤 확실한 전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낙관적인데 암호화폐는 모르겠다 이런 건데, 이게 참 반만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원하는 것만 알고 싶은 건지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페이스북, 메타의 경우에는 정말 소리소문 없이 메타버스 시대를 열심히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암호화폐 결제 지원 메타페이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상표 5종을 출원했다라고 하는데, 해당 상표 출원 자료에서 메타페이는 금융거래,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블록체인 자산 등의 거래를 허용하는 투자자를 위한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메타가 메타버스 형태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진화를 하고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꽤 전폭적인 미래 비전이어서 과연 이게 얼마나 잘 현실화될 수 있을지 사뭇 궁금한 지점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내무부 산하 블록체인 협회가 출범했다라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전반퉁 베트남 과학기술부 차관은 세계 200대 블록체인 기업들 가운데 7개가 베트남인이 설립했다. 10개의 베트남 블록체인 기업이 1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확보하고 있고, 이들은 베트남의 블록체인 유니콘의 글로벌 영향력을 세계에 알려왔다. 협회는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또 연구 테스트를 통해서 베트남의 디지털 혁신, 디지털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이 설정한 새로운 미래 방향성의 핵심에 블록체인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세는 일단 어렵지만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서의 블록체인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고도 블록체인 망한다, 비트코인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라면 요즘 금리도 좋으니까 정기 적금에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또 한마디를 꺼냈는데, 이번에는 진짜 아주 재미있는 의미 있는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겐슬러가 요즘 상당히 쫄려있는 상황입니다. 의회를 중심으로 더 많은 규제 권한을 CFTC에 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SEC와 CFTC의 공동 규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을 실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겐슬러가 이번에는 하원 소위원회에 출석해서 암호화폐로부터 대중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시장 규제를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루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암호화폐는 매우 투기적이고 변덕스럽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스스로 규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런 멘트는 그동안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던 거라서 그닥 특이한 건 아닌데, 진짜 눈에 띄고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도 잘 집어낸 건데, 겐슬러는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은 상품 성격의 토큰이기 때문에 CFTC의 규제 관할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CFTC의 관할인데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SEC의 관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비트코인을 내주고 나머지 규제권을 먹겠다라는 걸로 역시 겐슬러의 짱구가 굴러가는 소리가 아주 잘 들리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는 우리의 핵심 관심사인 이더리움의 지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멘트를 할 거면 왜 비트코인이 상품인지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그럼 이더리움은 증권인지 리플도 증권인지 그 기준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저렇게 땅 따먹기 하듯이 비트코인은 니네가 가져 나머지는 우리가 가질게 이따고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겐슬러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맥락도 없고 그저 밥그릇 다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수준으로 느껴지는데, 과연 저 인간이 한때 가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잘 이해한다라는 MIT의 교수가 맞는지, 참 자리가 사람을 저 따위로 이상하게 변하게 만드는 건지 여러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상황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테라 2.0 출시와 관련해서 권도형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역시나 피해 보상 이슈 등에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생태계 재건에만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기존 테라를 테라 클래식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테라 블록체인과 루나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버넌스 투표가 진행 중이다. 이 제안이 통과되면 5월 27일쯤 새로운 네트워크가 탄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거버넌스 투표 상황을 보면 80% 넘게 이 찬성 의견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 거버넌스 투표는 루나를 스테이킹한 사람만 투표 권한을 갖게 되는 건데, 테라 커뮤니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표는 스테이킹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테라 커뮤니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표에서는 90% 넘는 비율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참 지금 부질없다, 이렇게도 느껴지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1호 수사 대상으로 루나 사태가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폐지가 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부활하면서 여의도 저승사자의 부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 현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상징성이 큰 수사기관에서 루나를 1호 수사 대상으로 올린 겁니다. 그 배경과 관련한 부분이 중요한데, 테라폼랩스가 테라코인의 돈을 예치하면 이걸 루나로 바꿔주고 연이율 20%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는 방식이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국내 수사기관에서 유사수신 사기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드포크를 통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거 참 상황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범죄합수사는 그 출범 자체가 일단 상징적이고, 그런 곳에 1호 수사 대상이 갖는 상징성 또한 크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테라 프로젝트는 하드포크가 되더라도 국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바라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